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대학 근처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친구 4명과 함께 부산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다른 학교에 다녀서 친구들이 MT를 갔을 때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룸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멀리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나를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뒤를 보면서 손짓을 하고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내 뒤를 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점점 그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졌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원룸에 들어가려면 그 여자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거리가 2m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그 여자는 끝까지 내 뒤를 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여자를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는 순간 그 여자는 천천히 손짓하면서 나를 쫓아왔습니다. 점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무시하고 원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친구들이 MT를 가서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었지만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떨다가 새벽 3시경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10시쯤 일어났는데 세상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안전핀까지 잠근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난 당연히 그 여자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그 여자가 들어와서 내 자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아직도 섬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원룸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침대 바로 옆에서 바닥에서 자면 한 번씩 가위에 눌립니다. 내 친구들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도 그 자리에서 자다가 5번 정도 눌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자길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서 자게 됐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잠에서 깼는데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다행히 내 옆에서 자던 내 친구가 날 발로 계속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가위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참 친구의 더러운 잠버릇이 날 도울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새벽에 날 발로 찬. 그러니까 내 옆에 자던 내 친구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우리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있는 친구들을 넘어 내게 오더니 내 배 위에 올라타고 내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내 목을 조르는데도 나는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깨우려고 계속 나를 발로 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4시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순간 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친구의 꿈과 내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흡사하기에 그 여자 귀신이 날 따라다닌 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코올 중독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밤이면 엄마를 때리셨고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하셨고 저와 형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파열이었는데 술 때문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아버지와 새로운 동생들이 생겨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1년에 2~3번 병에 걸렸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도 몸살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살을 견디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밥도 전혀 못 먹으면서 점점 살이 빠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여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MRI 촬영 결과 장티푸스가 아닌 것 같고 사스도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저는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그곳은 황야 같은 곳이었고 옆에는 도로가 있으며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가죽 점퍼와 반짝이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 보니 제 체력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숨도 안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제가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빠, 저 그냥 놔주세요. 나 도망갈 거예요. 손대지 말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라. 그 말이 의외로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덕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뒤가 언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곧 산으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니 요원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들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왜 절 쫓아오는지, 왜 아빠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꼭대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라온 산이 갈라지고 아래로 무한히 떨어졌습니다. 저도 떨어졌습니다. 형이 절 간호하다 지치셨는지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뽑고 다시 저는 잘 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원령.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집이 부유하여 공주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인형을 좋아해서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16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할머니의 가족은 집이 부유해서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인형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고 옷가방에 옷을 다 빼고 인형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이 꽉 차서 인형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셨다고 하네요. 전쟁이 끝나고 3달 후에 할머니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의문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점점 크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놀라서 잠에서 깼을 때가 4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분씩 줄어들다가 4시 44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가 이랬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하다고 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줬으면서 나를 두고 갔어? 나 홀로 불에 타고 짓밟히고 너도 겪게 해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집 밖으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스가 새서 집이 폭발했다고 하네요. 마침 증조할아버지가 돈을 모두 미국에 놔두고 오시고 쓸돈만 가져오셔서 가문의 몰락을 면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두렵고 무서워서 강원도 설악산 근처의 용화다는 무당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화다는 무당이 할머니를 보더니 내일 밤이 고비야 고비. 할머니와 가족들은 울며 불며 제발 살려달라고 반나절을 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당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집에 애를 맡겨놓고 고비가 지난 다음 날 오라고 하셨다네요. 무당이 말하길 나는 지금부터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내가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을 거야.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앉은 자세로 하루를 버티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둔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당이 이거 정말 원념이 강하구만. 나 혼자는 벅차겠어. 얘야 내가 네 몸 곳곳에 부적을 붙여줄 거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있으면 귀신은 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부적은 네가 움직이면 떨어질 터이니 다리가 아무리 저려도 참아야 한단다. 알겠느냐? 난 어서 해운 스님을 모셔와야겠다. 움직이면 넌 죽는 거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뒤 무당은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할머니 앞에 있던 142개의 촛불이 한 번에 꺼지면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귀신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할머니가 버리고 간 인형이 머리만 허공에 둥둥 떠다니고 피를 흘리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눈 꼭 감고 힘을 주다가 그만 방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귀신이 할머니 쪽을 보더니 어디로 숨었느냐? 네가 아무리 숨어봤자 다 들통난다. 그때 귀신이 집에다 요술을 부렸는지 집안이 마구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바닥에서 수많은 손들이 튀어나오더니 할머니를 마구마구 더듬었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는 느낌도 안 났고 손들이 할머니를 관통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달기 새벽을 앓는 신호가 들려오면서 난 아직 갈 수 없다고. 전현을 꼭 데려가야만 한다고.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더랍니다.
그때 무당과 해온 스님이 와서 귀신을 둘러싸고 이상한 사슬 같은 걸로 귀신을 속박한 뒤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인형의 봉인을 하고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께서 하시는 말이 원래 할머니의 인형이 귀신이 씌인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몸에 빙의를 하려던 날 일어난 것이고 자신은 빙의에 실패해서 원념이 쌓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극락왕생하게 도와주었다고 귀신의 한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정상적으로 살다가 지금 저희 가족과 살고 계십니다. 5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이 이야기는 오래전 서울 변두리의 어떤 삼류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훗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 중에 그 호텔에서 일하다 우리 회사로 이직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은 주간 잡지에도 실렸었다는군요. 단, 이것은 어디까지 제가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니까. 혹시 호텔 사정에 밝은 분들 중 제 얘기에 미스를 잡아내어 딴지 거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뭐 요즘처럼 무궁화 5개짜리 1류 호텔에서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모텔급 정도에 불과하던 당시 변두리 호텔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거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자 혼자 들어오는 손님은 잘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손님들 중 상당수는 자살하러 오는 사람이라네요. 애인이나 가족과 함께라면 모를까. 더군다나 30여 년 전쯤의 그 시절엔 여자가 혼자 호텔에 든다는 것은 여자들의 정서나 경제관념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호텔의 이미지와 매출 차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해도 쉬쉬하니까 그렇지. 생각 외로 호텔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상 그 친구를 김군이라 칭하겠습니다. 김군이 서울 변두리의 8층짜리 그 호텔에서 머리카락 곤두서는 사건을 연거푸 겪게 된 것은 그 호텔에 입사한 지 채 2달도 안 돼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은 층, 같은 방에서 말입니다. 그때 김군은 7층과 8층의 객실 담당이었다네요. 근데 그중 7층 5호실엔 키가 큰 독일 사람 하나가 보름 이상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대요. 그 독일인의 방 탁자 위엔 늘 두툼한 연습장과 한국어 사전이 놓여있는 걸로 보아 한낱 관광객이 아닌 한국과 어떤 중요한 인연이 있어 입국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독일인이 하루 종일 얼굴도 안 내비치고 식사도 주문하지 않더라는군요. 물론 프론트에도 외출한 기록이 없는데 말입니다. 해서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김군이 확실하게 확인 좀 해보려고 그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녁 무렵 그 앞을 지나칠 때도 보지 못하던 쪽지 하나가 문에 붙어 있었고 거기엔 아주 서투른 필체로 주의하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김군은 몇 번 벨을 눌러보다가 이상한 느낌에 그냥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다는군요.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은 눈을 까뒤집고 혀를 한 뼘이나 빼문 채 천장에 목을 메고 축 늘어져 있는 팬티 차림에 독일인 시체더라지 뭡니까. 식도가 파열됐는지 입꼬리에 한 줄 피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목맨 시체를 본 김군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고 뭐고 그냥 구르다시피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와 사실을 알렸대요. 그렇게 사건은 곧 경찰서까지 전해졌고 얼마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하여 잠시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는 빨리 병원에서 실어 가도록 시신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창고에서 들 것을 가지고 와 시신을 내려 눕히고는 덮을 틈도 없이 4명이서 들고 나왔답니다. 물론 김군도 앞쪽에서 들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계단을 내려설 때 먼저 내려서는 앞쪽 2사람은 들 것을 어깨 높이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뒷사람들과 수평이 맞아서 시체가 안 미끄러져 내린다는 것이지요. 근데 앞쪽에 김군이 참 미치겠더래요. 옆 사람과 발이 안 맞아 조금이라도 먼저 계단을 내려서면 들 것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눈을 허옇게 까뒤집은 시체가 자기를 향해 고개를 덜컥 돌리고 또 옆쪽이 기울어지면 그쪽 사람에게로 덜컥 돌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김군은 꿈자리도 뒤숭숭한 데다 식욕까지 일고 일주일 넘도록 고생했다고 하네요. 밥상에 육류가 올라오면 독일인의 시체가 생각나고 고추장 같은 것이 올라오면 독일인의 입꼬리를 타고 흘러내리던 피가 생각나고 게다가 독일인의 시체를 직접 목격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시 독일인의 팬티 앞부분이 심하게 얼룩져 있었던 것 같더라는 겁니다. 다량에 말라붙은 정액 자국 같더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런 기억들로 하여 밤낮까지 잃고 무진 고생을 했는데 그만 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방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독일인의 자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중년의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방을 부탁하더래요. 물론 여자 혼자라 평상시 같으면 정중히 사절했을 테지만 독일인 사건이 있은 뒤부터 밤에 7층 올라가는 걸끔찍히도 싫어했던 김군으로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할 입장이었대요. 그렇게 7층에 하나라도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객실이 텅 빈 날은 복도에 전등이란 전등은 있는 대로 다 켜놓고도 뒷골이 으시시한 게 기분이 영 쑥골하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호텔엔 야간 근무자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저녁에 다들 퇴근하고 나면 고작해야 5-6명 정도 남는 게 전부라는군요. 상황이 그런지라 김군이 프론트 담당에게 사정을 했대요. 여자 혼자 왔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그러니 7층에 방을 내주자. 여자를 보아한 즉 불륜거사로 온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머지않아 파트너인 남자도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자 김군의 심정을 모를 리 없는 프론트에서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김군은 그 여인을 독일인이 쓰던 7층 그 방으로 안내를 했다네요. 왜 하필 그 방으로 안내를 했냐고요? 사실 호텔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일단 그 방부터 손님을 집어넣는데요. 손님을 시험물로 삼아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증명하여 쓸데없는 소문을 초기에 잠재우는 한편 종업원들한테도 안도감을 심어주자는 의도에서랍니다. 더구나 그 방은 김군 자신의 담당층이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여간 그처럼 사고가 났던 방으로 안내된 손님은 자신이 그 방의 실험 대상이 된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호텔로선 비수기였던 탓인지 다른 층엔 손님이 좀 있었지만 독일인 사건 이후 7층은 그날 그 중년 여인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김군이 7층 5호로 그 여인을 안내하고 돌아선 지 1분도 채 안 됐는데 여자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총알처럼 다시 복도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김군이 몸을 돌려 달려갔겠지요. 가보니 여자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짚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김군의 뇌리에 일주일 전 목을 맨 독일인의 모습이 확 되살아나면서 일시에 머리카락이 곤두서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로 여자를 프론트까지 데리고 내려왔대요. 자신이 직접 그 방에 들어가 확인을 해봐야 했지만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나요. 그렇게 프론트로 내려와서 김군은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하는 여자에게 또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예요. 문을 열었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변기에 걸터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나가버리더래요. 일이 이러니 그야말로 김군은 죽을 맛이 된 거죠. 당장 올라가서 방을 점검해 봐야겠는데 그럴 용기는 없지.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이 가기를 꺼리지. 에라 모르겠다. 그 방에서 무슨 일 생기면 사표 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점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약 넘긴 뒤 다음날 총지배인의 출근을 기다려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지배인이 뭐? 7층 5호 하고 되물으면서 두 눈을 껌뻑거리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후 다소 굳은 표정으로 하여간 알았어.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손님이 오면 일단 그 방부터 계속 배정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답니다. 한데 그날은 마침 김군이 비번이어서 아침 일찍 퇴근을 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출근을 해보니 전날 자신이 보고한 일로 하여 그날 아침부터 영선반 직원들이랑 객실 청소 담당자가 7층 5호실로 올라가 샅샅이 점검을 하고 정돈도 새로 말끔히 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대요. 그날 저녁 다행히도 일찍부터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쌍의 커플이 들어오기에 김군은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부르며 맞이했답니다. 그리고는 지배인의 사전 지시도 있었던 데다 또 관례이기도 한지라 당연히 7층 5호로 안내를 했다는군요. 그리고는 별 이상 없이 시간은 그렇게 잘만 흘러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하며 약간 안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되니까 프런트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래요. 바로 그 7층 5호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프론트 담당이 전화를 받으니까 여자 손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이 호텔엔 왜 이리 방음장치가 허술해요? 그래서 프론트가 대꾸를 했겠지요. 방음장치가 허술하다니요?
복도에서 누가 신발을 끌며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정말 신경 쓰여 못 살겠어요. 간간히 여자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여기 7층에 손님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7층에 든 손님이라야 바로 5호실에 그들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순간 프론트 직원은 직감적으로 아니요, 다른 방은 다 비었는데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뇌리를 스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상대 여자가 하여간 올라와서 누군지 주의를 좀 주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가뜩이나 캥기는 7층인데 그런 소리까지 듣고 올라갈 마음이 쉽게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손님의 항의가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넘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각 층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올라가기로 했다는군요. 하지만 역시 7층 복도는 조용하기만 하더래요. 어느 한 곳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또 그런 소리가 들릴 이유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행은 다시 1층 프론트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오고 나서 약 10분쯤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와 문이 열리더니 좀 전에 전화를 했던 7층 5호 바로 그 여자가 사색이 되어 엎어질 듯 뛰어나오더래요. 거의 반나체나 다름없는 차림새의 한 손엔 옷가지를 뭉쳐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투숙했던 남자도 함께 나왔는데 남자는 눈만 멀뚱거릴 뿐 여자의 그런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당연히 프런트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뛰어갔지요. 그랬더니 여자가 부들거리며 여기 귀신 있어. 이 호텔에 귀신 있어. 그러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듯 땅바닥에 주저앉더랍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온 남자는 그제서야 나체나 다름없는 여자에게 부랴부랴 옷을 꿰주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김군이랑 동료들이 떠듬떠듬 어렵게 입을 여는 여자의 토막말과 남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 이른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린다며 여자가 프론트에 전화를 하자마자 마치 그 통화 내용을 밖에서 듣기라도 한 듯 갑자기 복도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멈추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잘됐다 싶어 편히 자려고 눈을 감았다네요. 그렇게 막 깊은 잠에 빠지려는데 갑자기 방 안에 찬바람이 일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한기가 온몸을 엄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시 눈을 떴다지요. 근데 그 순간 바로 코앞에서 백락같이 흰 얼굴에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뜬 여자가 자신을 바짝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산바른 머리카락이 자신의 안면에까지 닿아서 얼굴을 근지럽힐 정도로 바짝 대고 말입니다. 눈앞에 바싹 얼굴을 들이댄 귀신을 보고 심장이 멎도록 기절초풍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옆에 누운 남자의 가슴을 파고 들었겠지요. 영문도 모르는 남자는 잠이 깨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을 테고요. 귀신이 있어. 내 머리맡에 귀신. 그 말에 남자도 잠이 천길만길 달아나며 온몸에 솜털이 솟구쳤겠지요.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지라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일어나 불을 켰고 그대로 사방을 둘러봤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불을 켜자 눈도 제대로 안 뜬 상태로 더듬더듬 자신의 옷과 핸드백을 뭉쳐들고는 남자의 옆구리에 얼굴을 쳐박고 빨리 나가자고 필사적으로 밀더라는 것이지요. 결국 덩달아 소름이 돋은 남자도 자신의 옷을 걷어들고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꽤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그들 남녀 또한 허둥지둥 호텔을 떠났고 김군과 동료들은 다음날 지배인이 출근하자 이구동성으로 간밤에 일을 또 보고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일의 심각함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달은 지배인은 며칠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사장의 지시로 그날 오전 신기 넘친다는 무당 하나를 불러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7층 5호실에서 굿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왜 무당들은 공수라는 걸 하잖아요. 죽은 원혼들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 말입니다. 그 무당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이 방에 계집은 못 들어와. 사내만 들어와야 해. 난 환양년이다. 어쩔 거야. 이 방은 내 서방 떠나보낸 방이야. 난 여기서 안 떠나. 저번에 그 독일놈이 키도 크고 가슴팍도 실팍해서 좋았는데 병신 같은 게 며칠도 못 견디고 그러면서 무당은 마치 실성한 푼수떼기 마냥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 깝치면서 어깨춤을 추더라는군요. 무당의 그런 공수를 옆에서 듣고 있던 김군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골이 송연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독일놈이 좋더라는 무당의 공수와
독일인의 팬티에 대량으로 묻어있던 정액 자국과의 상관관계가 모종의 귀기 어린 연상으로 작용하면서 김군을 더욱 전율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 죽은 독일인과 원기 사이에 지난 보름 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끝내 독일인이 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원기에게 홀려서 매일 밤 그 원기와 광란의 정사를 벌였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신경쇠약이나 정신착란증 같은 것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건 아닐까요? 잠시 후 공수를 마친 무당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장에게 그러더래요. 이 색정기는 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물러날 만큼 약하지도 않아. 그러니 원혼을 달래주는 구명시식을 해야 합니다. 저녁까지 무엇을 준비해 두세요. 해 넘어갈 무렵에 식을 할 테니까요. 그러고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며 무당은 돌아갔고 김군을 포함한 몇 명은 사장의 지시로 무당이 부탁한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으로 갔다는군요. 그런데 시장을 갈 때 그 호텔에서 4년째 근무한다는 고참 하나가 비로소 입을 열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설하면 호텔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 차원에서 사장이 직접 책임을 묻고 3개월 감봉 등 불이익을 주니까 잠자코 있었지만 사실 7층 5호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지. 그건 나뿐 아니라 여기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김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유를 물어봤겠지요. 했더니 그 고참의 얘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어느 날 땅거미가 어슴풀에 무렵 갑자기 호텔 뒷곁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프론트 담당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듣긴 했지만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무시했다는군요. 그러다 몇 분 정도가 지나서야 직원 중 하나가 아무래도 깨름직했는지 밖에 나가봤다네요.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 하나가 7층에서 뛰어내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 점심 무렵 여자와 함께 투숙한 남자였다는군요. 그런데 사람이 투신을 했으면 그 시체가 건물 벽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벽에서 10m쯤 떨어진 화단에서 죽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엔 완전히 죽지 않고 거기까지 엉금엉금 기어가서 숨이 멎는 것 같더랍니다. 호텔은 졸지에 비상이 걸렸고 직원들은 당연히 그 남자의 방인 7층 5호실로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갔겠지요. 그리고는 방문을 잡아 여는 순간 농약 냄새부터 물씬 전해왔고 이어서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숨진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남자가 밖으로 뛰어내린 것인지 아니면 여자가 스스로 먼저 농약을 마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머리를 산발하고 농약 냄새를 풍기며 죽어있는 여자의 얼굴 차마 똑바로는 못 보겠더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이해하기 곤란한 건 그녀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놓인 한 쌍의 신랑각시 인형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가끔 택시를 타보면 운전대 앞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는 신랑각시 목각인형 보신 적 있으시지요? 쪽두리를 쓴 각시와 사모관대를 입은 신랑이 차체의 흔들림에 따라 목을 흔들거리는 그런 인형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인형이 놓여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그 사건으로 형사들이 몇 번이나 그 호텔을 들락거렸다는데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 두 남녀는 각각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는 과거 2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여자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뜨거운 체질의 여자라는 것이었지요. 그처럼 정조관념 희박하고 남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여자가 일편단심 백년가에게 징표인 양 한 쌍의 신랑각시 인형을 머리맡에 다소곳이 남기고 죽었으니 그것부터가 알 수 없는 여자의 심리적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불륜의 남녀가 죽은 지 거의 일주기가 되는 시점에 다시 그 여자의 원기가 나타나 여자들을 쫓아내며 자신만의 남성 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얘긴데요. 그 원기가 얼마나 남자에게 집착을 했는지는 그날 행해진 구명시식에 제구에서도 잘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제상 위에 유독 눈에 띄는 특이한 물건 하나가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딜도라고 하지요. 바로 나무로 깎아 만든 남자 생식기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명시식을 한 뒤로 다행히 7층 5호에 더 이상 원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김군은 죽어도 그 일을 더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사정사정하여 그 호텔 사장 운전수로 직책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다 그것도 6개월 정도 하고는 때려치웠답니다.